자, 마켓나우 2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 2,600선에 도전합니다. 시장이 작년에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반발 매수세 아니면 많이 떨어졌던 것들을 되돌리려는 심리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강력하지는 않다. 이런 것도 시장에 어느 정도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제도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합산해서 거래 대금이 20조가 넘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다시 좀 모이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도 올라가고 있고 거래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자, 어느새 또 코스피가 2,600선 코앞까지 왔어요. 네. 그동안 시장에서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삼성전자도요.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50%를 이제 넘어섰다고 합니다. 차츰차츰 제 갈 길을 가야 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숨통이 트이는 시장으로 모습이 좀 변화하고 있는데 2월 내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머무르지 말고요. 반도체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도 움직이고 있고 요즘 뜨거운 하나그룹주들도 변동성이 크고 수익이 낼 만한 것들, 업종이나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도 자세하게 체크해보면서 시장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함께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싱크풀의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업종과 이슈들이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잘 가고 있던 조선주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어제 한화오션, 하나엔진, 현대중공업 할 것 없이 조선주들이 엄청나게 튀어 올랐는데 조선주가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장 초반에는 하나그룹주들은 그래도 힘을 버티고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하나오션이나 하나엔진도 장 초반에는 반짝 올랐다가 하락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고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조선 관련 주들이 오늘은 조금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2차 전지 같이 너무 과열된, 과거의 2차 전지처럼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나 수주나 트럼프 모멘텀들이 계속 뒷받침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조정은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하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따라가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는 영역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자, 이외에도 온디바이스 AI나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 이야기, 자동차 쪽에 조금 더 관세에 우리가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다시 재협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그래도 반도체 업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태스크포스라든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온디바이스 AI가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외에도 HBN도 연간에서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우주항공과 원전도 오랜만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이나 방산 쪽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또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원전과 우주항공 쪽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이 오늘 좀 쉬어가고 있고요. 건설기계, 전력설비,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약간씩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뭔가 휴전에 대한 회담을 하게 될지 이것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여부 타이밍을 잘 잡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2차 전지, 자동차는 역시 어제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자동차에 많이 타겟을 두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와 어제 많이 올랐던 2차 전지는 바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거 하나 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호관세 이야기 계속 해야겠죠. 이번 주에는
관세 이야기가 뭐 계속 빅 이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상호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했고 관련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냥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의 텀을 좀 뒀습니다. 4월부터 일단은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상무부와 그리고 USTR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국가별로 이 관세에 관련된 사항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2월, 3월에 이 미국의 상무부와 무역 대표부가 각 나라별로 미국과의 관세가 어느 정도로 부과되고 있는지, 어떤 나라가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어떤 나라는 관세를 적게 부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가별로 다 조사를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4월까지로 시간을 얘기를 했고 그게 결론이 나고 조사가 다 되면 4월에 상호관세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나라별로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모두에게 공정한 관세다. 나라별로 부과하는 것 계속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상호 관세가 관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관세율 외에도요. 비관세 장벽인 뭐 규제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정부 보조금 또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각 국가별로 미국에게 어떤 식으로 좋지 않게 이런 비관세 장벽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역시 조사할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FTA를 미국과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백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FTA 체결한 국가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조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8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역시 우리에겐 부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세 장벽,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지를 면밀히 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관세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관세 타격 제1위 업종이 자동차 부품인 건 아시죠? 전체 대미 수출에서 27%를 아우르는 비중을 갖고 있어서요. 그런데 잠시 순통이 튀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어쨌든 어제 현대차는 좀 가파르게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쉬어가자 흐름 보합권에서 지금 현재 장중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20만 원 선 위에서 20만 8천 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오늘 좀 강해요. 2.5%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현대제철도 상승폭을 조금은 키워나가면서 1% 가까운 상승세 23,65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기기 관련주는 오늘 길을 못 피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세 충격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뒤늦게 미국에 수출되는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 고율 관세가 붙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투자 심리가 오늘은 위축된 흐름들을 나타나는 거고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 6%, 4%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6%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세 정책에 따른 수혜주, 피해주는 저희가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다음은 반도체 포함해서 온디바이스 AI 쪽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가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긴 했는데요. 이 정부가 단단한 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기업들에게 1조 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데일리 단독 보도였는데, 자, 팹리스 업체,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 국내 업체와 파운드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드림팀을 만들고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이런 드림팀을 구성해서 우리나라의 온디바이스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경쟁력을 가져서 해외에서도 뭔가 우리가 수주를 따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정부에서 1조 원가량 자금을 투입한다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소부장 업체들 아니면 팹리스 업체들이 부각을 받고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가지만 이런 소부장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자금을 투입을 해서 수요 기업, 또 팹리스 기업, 파운드리 기업 이렇게 분야별로 지원을 일단은 받고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드림팀, 협업할 수 있는 팀을 꾸리겠다라는 것이 이런 어느 정도의 밑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죠. 말씀드린 소부장 업체들이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삼성전자를 조금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하면 그 칩을 만드는 것은 결국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네 가지 분야, 기계화 로봇, 사물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방산 이렇게 이 칩과 산업을 바로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을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자동차에 들어갈 만한 AI 칩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해외 업체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내 팹리스 업체를 연결해주고 그 팹리스 업체가 현대차가 원하는 AI 칩을 설계를 하면 그 설계한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서 바로 현대차에 공급을 해주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정부의 지원도 이제 하나씩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온디바이스 AI 기대를 해보면서 관련된 종목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승폭이 높은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이게 이제 팹리스 기업인데 AI,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그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요. 삼성전자 가전에도 납품하는 그런 이슈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4% 가까운 급등세로 현재 주가도 14,840원으로 좀 시원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 반도체가 오늘 7%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메모리 기능 쪽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아실 것 같습니다. 가온 칩스가 7%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은 AI나 자동차 설계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죠. 어제 대비 4,100원 상승하면서 58,4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 그 영상 기술 관련해서 관련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 디바이스 AI에 조금 더 접목해서 활용할 부분이 많아질까요? 앞으로 관심사이고요. 5.8% 상승하면서 21,900원 선.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시가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만 6.5% 강세로 15,78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오늘 시장에서 강한데 다만 음봉의 흐름이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그룹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하나그룹주들은 너무 뜨거운 상황인데 삼성그룹주도 오늘은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관련해서 함께 동반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 이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금융위에 관련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금은 따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밑으로 들어가면서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을 삼성생명이 뭔가 총괄 지휘하는 듯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1월 말에 1월 31일에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주 계획, 지금 만약에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자사주가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본인들의 자사주는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의 지분율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삼성생명이 만약에 삼성화재가 이 지분을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6%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험업법에 따르면
이런 관련해서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15%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 자회사는 15%를 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삼성생명이 금융위에 이렇게 승인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관련해서 주식들이 오늘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의 주가가 함께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화재가 4월 정도에 지금 자사주 소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금융위가 만약에 승인을 해주게 되면 관련해서 오버행 이슈 물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또 움직이거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둘 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좀 매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2,8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또 삼성전자 이렇게 지분율이 약간씩 변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삼성그룹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삼성그룹주들의 움직임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반등한 삼성생명, 이제 삼성화재를 품 안에 안게 되는데요. 오늘 6.5% 강한 출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의 자회사가 되는데 5% 강세 흐름으로 37만 8천 원 선 현재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3.6% 상승하면서 12만 6천 원 선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지분 한 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주로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도 최근 미묘한 투자 심리의 변화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투자 비중이 50%를 이제 넘어서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현재 오전장에서 외국인 15만 주 정도 매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사업 리스크를 좀 제외하고 그리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면서 긍정적인 소식들 나와주면서 주가 눈높이는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1.44%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는 오늘 좀 강한 게 시가 대비 상승권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드렸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네. 조금 더 투자하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켓나우 위브에서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시장에 대한 상황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해답을 함께 모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 우리 시장 좀
굳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 분위기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사실 CPI와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 물가가 상방으로 튀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 상방이 오히려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 같고요. 또한 이번 이제 CPI와 PPI 결과값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연초 계절성 및 일시적 물가 상방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노이즈는 이미 한번 좀 지나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관세부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호 관세 실제 발효 시점이 4월 1일 이후로 지금 미뤄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안도를 하는 것 같고요. 향후 지금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추후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역시도 시장 흐름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향후에도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국가가 유럽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 쪽에서도 지금 원래는 이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런 협상의 여지를 지금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 유럽과 미국 쪽에서 협상을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까지도 이런 이제 관세 관련 이슈들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참고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발 관세 노이즈에 대한 민감도도 어느 정도 좀 낮아지게 되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지금 증시에 있어서는 해소 국면에 지금 들어서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에서 딱 눈에 띄는 업종이 있더라고요. 어떤 업종이에요? 네, 바로 이제 제약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요, 이 관세 부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업종 섹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약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저렴한 그런 또 의약품 쪽은 또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MO 쪽,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이 좀 들어왔었다면 올해는 물론 이제 오공장 가동과 더불어서 네.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관련해서 생산을 이제 본격화한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바이오시밀러도 삼성바이오 에피스 쪽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신고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코스닥에서는 HLB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HLB가 지금 무려 등락률을 8%대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3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온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약주인 HLB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업종단의 분위기가요. 점차적으로 지금 제약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HLB 같은 경우에도 이번 빠르면 3월 달에서 4월 달 내에 미 FDA 관련해서 승인 소식이 거의 임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데다가 원래 이제 코스닥이 지난 2023년도에는 2차 전지 섹터 열풍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나란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지금 에코프로의 자리는 지금 아래 그 시가총액 아래로 좀 떨어지고 있고 HLB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이제 업종단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걸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코스닥의 주도주 손바뀜이 시장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한 양행이 미 FDA 승인으로 인해서 주가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준 만큼 이번에도 HLB가 관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된다면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또 관련된 분위기라든지 낙수 효과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제약 섹터에 대한 관심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꾸준히 가져가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국내 증시가 그래도 좀 견조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 제약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의 순위 변동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분위기 변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HLB 지금 9%가량 상승하고 있고 또 특이한 게 호실적 발표한 휴젤이 오늘 두 자릿대 급등하면서 시총 8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반대로 뭐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엔캠도 좀 지속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현재 1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 또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그룹주 중 하나죠. 네. 하나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그룹주 시총이 정말 많이 불어났습니다. 어떤 모멘텀 때문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정권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대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부터 시작해서 방산, 조선 쪽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에너지 사업 부문까지도 지금 현재 이 미국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에 이제 나뉘어져 있었던 지분들을 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일원화하는 그런 이제 작업까지 하게 됨으로써 지금 김승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 쪽으로 계속해서 지배적으로 힘이 지금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그룹주들이 지금 다른 대기업 그룹주들보다 훨씬 더 지금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ETF 상품 중에서 하나 그룹주뿐만 아니라 삼성 그룹주, 뭐 현대차 펀더멘탈과 같은 이런 그룹주들도 나란히 또 시장에 ETF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 하나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2월 달에 상장이 돼서 지금까지 시세를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미국의 MRO 관련돼서 이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등 이런 반사익 수혜 기대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동맹국 쪽에다가 군함 건조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14%까지 시세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관련 종목들 특징이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신고가로 이제 주가가 좀 튀어오르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전고점 구간을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도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주의를 하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엔진뿐만 아니라 하나오션도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신고가 움직임 계속해서 눈치 보기 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엔진처럼 오늘 하나오션 역시도 위아래 꼬리가 달린 지금 음봉 캔들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두 종목에서 관측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미 MRO 사업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래 정도 지금 연속으로 급등세가 한번 과열되면서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계속 하나 그룹주들이 각광을 받는 만큼 정거래 같은 경우에는 하나 그룹주들 내에서도 금융사들이 또 부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하나 그룹주 내에서도 좀 가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순환매 관점으로 또 관련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타이밍을 또 잡아가도 괜찮은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하시면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화 그룹주들의 매기세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실적이 뭐 그다지 잘 나오지 않는 하나 그룹주들까지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요. 채팅창에 궁금증 남겨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질문 두 가지만 하고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동님께서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물어봐 주셨는데요. 지금 2차 전지가 사실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섹터를 봐야 될지 아니면 응급제를 봐야 될지 조금 디테일하게 나눈다면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어떠한 곳을 좀 그래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배터리로 많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네. 최근에는 ESS라든지 좀 다방면으로 이제 산업군에 이 2차 전지 배터리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는 액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체가 결국에는 이런 전기차 화재라든지 이런 열폭주 현상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꿈의 배터리라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음극재 전고체 말씀을 주셨는데 전고체 쪽은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이제 하반기경에 전기차 화재 소식 나오면서 전고체 네. 관련해서 또 부각이 한번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고체 관련해서 파일럿 지금 라인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게 되면 향후 한 2, 3년 뒤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로 그 양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전고체 관련주를 음극재보다는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는 전고체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또 한 분께서는 개별 종목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오주들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실 테마성 움직임도 나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떤 모멘텀을 좀 바라보면서 접근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현재 그 제프티 효능이 인정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한데 모멘텀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약하다. 제약주들이 모멘텀이 강하려면요. 기술 이전이라든지 최근에 내지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임상 관련돼서 통과 소식들 내지는 미 FDA 승인 소식이라든지 CDMO 쪽이 가장 지금 강력한 이슈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현대바이오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팬데믹 시기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 3상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 관심도가 일반적인 지금 뭐 HLB에서 만들고 있는 간암 신약이라든지 유한양액에서 만든 그런 폐암 신약과는 전혀 다른 결의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바이오가 좀 새로운 뭔가 혁신적인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그에 기대서 같이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바이오에 대해서도 아직 뭐 명확한 모멘텀, 확실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프티 관련해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댕기열이라든가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테마성 움직임으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AI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뭐 온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매기세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일단은 딥시크가 한동안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요. 네. 이 딥시크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AI 반도체들이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런 경쟁, 패권 다툼이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사이에서 내지는 뭐 팹리스를 만드는 이런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는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뭐 관세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네.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칩스법이요. 네, 칩스법 관련해서 거의 이제 막판에 레임덕 시기와 더불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쵸.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지급
관련된 방안들을 다시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아직은 뭐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삼성전자나 SK 쪽에서 미국 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단행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지금 뭐 하나그룹주들도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반사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쪽에서 우리 한국에 지금 요구하는 상황은 조선업과 관련된 지금 뭐 동맹 협력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협력을 해주는 만큼 다른 쪽에 있어서 관세에 대한 협상력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이를 좀 심각하지 않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 그래서 기존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IRA 법안을 뭐 폐지한다라고 한다면은 완전 폐지보다는 좀 그런 지원했었던 부분들을 금액을 뭐 줄이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가권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향권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고요. 이런 이제 AI 반도체 쪽이 지금 뭐 딥시크뿐만 아니라 그 메타 플랫폼에서도 지금 한국의 AI 칩 설계 회사 퓨리오사의 인수를 지금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 또 가기부 쪽에서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산업을 지원 사업을 착수하겠다라는 관련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도 올라갔지만 팹리스 관련 종목들이 특히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 이쪽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는 양봉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좀 이제 손바뀜이 나오면서 지금 윗꼬리를 단 음봉으로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추세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1월부터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모습들 퀄리타스 반도체에서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팹리스 관련 기업인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 상승으로 뛰는 움직임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 제주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소폭의 갭 상승으로 뛰면서 추세상으로 지금 계속 강렬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구간에서 갭으로 또 띄워준 만큼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조정 시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이슈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계속 좀 체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코멘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체크해봤고요. 저희 그럼 이번에는요 공약주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섹터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빠르고 지수단은 좀 답답한 움직임 이제야 뚫어냈는데 지금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크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하나그룹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제가 앞서서 하나그룹주들 중에서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다 했는데 네. 아유 쌤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발로 뛰어야죠. 오늘 하나솔루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은별 앵커님이 하나솔루션 모멘텀 뭐가 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모멘텀 많죠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재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재무를 잠깐 보시면은 사실 그간에 이 매출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솔루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몇 가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자회사 하나큐셀이 태양광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그런 저가 그런 태양광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런 중국산 그런 저가형 태양광 제품의 재고를 지금 소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관세를 때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25%에서 관세를 50% 정도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중국산 이런 태양광 제품에 60%라는 그런 관세가 매겨지게 되는 거라서 네. 지금 하나솔루션이 그 자회사 하나큐셀을 통해서 조지아주에 지금 솔라허브 프로젝트를 지금 공장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완공이 될 예정이고 중반부에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하나솔루션이 당연히 태양광 그런 판매 실적이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되게 됨으로써 지금 적자였었던 이런 매출 구조도 흑자 전환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제가 계속 주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미 바닥권 구간은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골든크로스도 두 번째 지금 떠준 상황이거든요. 현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전고점 구간대까지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봉상 60 주선 구간대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올라오는지 볼게요. 단기적으로 25,500원 보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대응하신다라는 기준 하에 21,000원 구간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한화그룹주 가운데서도 태양광 사업 함께 역이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곽유정 대표와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틱톡.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SNS 중 하나죠. 그런데 2020년 미국에서는 이 틱톡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틱톡과 관련된 논란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시절부터 규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시민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넘길 수도 있고 이용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 당시에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였던 만큼 미국 정부는 틱톡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일기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틱톡이 미국 기업에 인수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었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월마트 같은 미국 기업들이 틱톡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트럼프는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을 인수하는 방안을 지지했지만 결국 협상은 무산됐죠.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의 틱톡 금지 조치는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틱톡 금지 논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틱톡을 강제 매각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죠. 2023년에도 이유는 같았습니다. 국가안보 문제. 틱톡 CEO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 정치인들은 틱톡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has that data. About TikTok, they in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could use it to control data collection on millions of users or control the recommendation algorithm. 틱톡이 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 시민은 약 1억 7천만 명인데요. 중국이 틱톡을 통해 자국을 선전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틱톡 금지의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극단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과정에서 틱톡의 도움을 받고 당선되면서 기류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틱톡의 미국 내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금지보다는 인수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Again, we won the young vote. I think I won it through TikTok. So I have a warm spot in my heart for TikTok. Okay?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에 대한 금지 시행을 75일 연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기업이 틱톡 지분의 절반을 인수해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와 합작 투자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틱톡의 미래 비전과 운영, 인수는 기업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고 중국 현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 모두 틱톡 매각권을 무역 협상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로 무역 및 정책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카드로 틱톡을 활용하려는 거죠. 현재 틱톡은 서비스 재개 이후 미국에서 트래픽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이 플랫폼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도 커지니까요. 그럼 틱톡과 관련한 소식 잘 지켜보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시장의 분위기,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양시장 모두 상승 유지하고 있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어제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을 나타내면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0.4%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출발은 역시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0.2% 정도 빠졌는데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 1% 가까이 반등하면서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예고는 있었는데 이거에 따라서 어제는 약간 긴장감들이 있었는데 막상 트럼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을 주고 유예를 해주고 또 국가별로의 협상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했거든요. 우리 시장도 오늘은 일단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관세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관세 이야기, 트럼프의 이야기를 저희가 하루하루 매일 살펴보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간밤에 일단은 상호관세 이야기 일단 상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네. 그런데 그나마 좀 한숨을 돌리는 내용들이어서 어쨌든 시간을 좀 벌어줬어요. 4월 초까지 상호관세 관련해서 각 국가별로 그 관세나 비관세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호관세를 계속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관세를 네. 25% 높이겠다고 정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달 유예하겠다라고 그쵸. 발표를 시간을 또 줬어요. 줬죠.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굉장히 영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걸 던지고 유예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할 것이다. 실제 멕시코하고도 그랬거든요. 그쵸. 멕시코하고도 보면 그렇게 한 달 유예를 주고 직접 한 45분간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실제 미국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 남미 쪽에서의 국경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다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호관세 이야기를 먼저 행정 사인을 해놓고 네. 이렇게 이제 4월까지 유예를 했잖아요. 그 사이에 뭐 일본이 대표적이죠. 네네. 선물 가져와라. 네. 우리에게 유리한 걸 가져와라. 그리고 뭐 접점선에서 일단 여러 가지 협상 카드를 쓰는. 사실 미국이 관세를 높인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이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게 본인들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이러면 인플레이션 또 올라가고 내부의 미국 기업들도 어렵고 뭐 소비자도 국민들도 어렵고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민주당 쪽에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네. 반발 기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이제 벌써
이제 잊은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가 네네. 금리를 지금 사실은 더 낮춰야 돼요. 그렇죠. 못 낮추죠. 왜냐하면 관세를 지금 상호 관세를 전격 시행해 버리면 미국의 물가가 오를 그쵸, 거란 인플레이션이 말이에요. 또, 예. 그러면 금리 못 낮춥니다. 그쵸. 그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의 고용 지수 같은 동향을 보면 지난달에 굉장히 괜찮아요. 고용 동향이라든지 실물 동향은 되게 좋아서 사실 그 지표만 보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네. 지금 미국 연준에서 금리 떨어뜨리는 말을 아직 안 하고 그쵸. 있죠. 시간을 좀 두겠다. 관세 이렇게. 때문인 건데 사실 이 상호 관세라는 게 이 언제 등장한 거를 보면 미국의 대공황 때 등장했어요. 1930년대에. 1930년대요. 네. 이때만 해도 이게 그 당시 미국 상황이 보호무역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호 관세라는 거는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가려고 만든 게 상호 관세인데 아. 지금은 보면 트럼프는 반대예요. 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자유무역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무역으로 가려고 네네. 하는 추세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양쪽에 다 지금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실은 지금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사실 네네. 그것 때문 아닙니까? 불확실성을 계속 높이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런 전략,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염두에 뒀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시행하기보다도 이걸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각국에 대해서 어떤 협상 카드를 내밀지, 그리고 어떤 협상 카드를 들고 오라고 할지, 사실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크게 위협적으로 카드를 던진 다음에 유예의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일본도 그랬고 뭐 우리도 캐나다, 멕시코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 아직 뭐 카드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시간의 유예를 준 것이 각국별로 이 관세와 비관세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한번 종합을 할 거다, 조사를 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오늘 러트닉 장관이 상무장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뭐 내부 반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뭐 소비자들, 미국의 소비자들도 그렇지만 이게 미국의 기업들에게도 과연 이득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더라고요. 업종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우선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업종별로 다르긴 한데 네. 자동차의 경우에는 미국이 이득을 보겠죠. 우선 당장 유럽만 봐도 미국은 유럽차가 들어올 때 2.5% 관세를 받는데 네. 유럽은 EU는 미국 차 7.5% 관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상호 관세가 안 맞으니까 이부터 높이겠다. 그쵸. 그런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기 우리는 때문에 관세가 없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 업종이 그래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얼까 맥일까. 그래서 지금인지 이제 지금 제네시스 PGA 골프 대회 때 정의선 회장이 직접 가서 네. 아예 뭐 트럼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이렇게 네. 로비까지 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뭐 기부금까지 뭐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업종에서 보면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는 지난 한 4, 5년 동안 중국 쪽 시장을 거의 빼고 그렇죠. 북미 시장에 집중했죠. 집중을 했거든요. 실제 현대자동차의 북미 시장 지역 매출이 약 30% 높아졌어요. 그게 성과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 성과가 있었고 그 덕분에 전기자동차의 캐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성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아마 이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FTA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네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가전 공장은 멕시코, 그리고 반도체는 중국 공장, 그리고 스마트폰은 베트남 공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가전은 미국과 멕시코에 있죠. 혹은 캐나다, 뭐 전장 작품은 캐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상호관세가 다 매겨져 버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실은 타격이 큰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특히 높잖아요. 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직접 관세를 고민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멕시코 관세도 고민을 해야 되고 베트남 관세도 고민을 해야 그쵸. 되고 네. 중국 관세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각 국가별로 관세가 달라져 버리면 이게 모두가 다 걸리는 문제라서 그쵸.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직탄이 크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돼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네네. 미국 내부의 분위기가
요번에 이제 관세를 시행령에 사인은 했지만 한 달 유예시킨 것도 그 부분도 큰 영향이 네네.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쵸. 겨우 잡았단 말이에요. 네, CPI 근데 또 그제 나온 거 보니까 또 3%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내부의 경제를 봐서는 미국 내 관세를 높여서 미국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사실은 이것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라서 그쵸. 그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중소기업들도 관세 부과로 인해서 매출 손실을 예상하는 사업주가 30%가 넘었어요. 네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디트로이트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도 특히 자동차도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철강을 다 수입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철강 관세를 근데 때렸습니다. 철강 관세를 네. 때렸어요. 그러면 미국이 파는 자동차는 올라가더라도 수입하는 코스트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있어서 아마 트럼프가 시행령에 사인했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는 거는 품목별로 그리고 어떤 업종별로 굉장히 다르게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을 4월까지로 좀 유예한다. 그 사이에 더 조사를 하고 계획을 짜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시장을 좀 우리 시장이나 뭐 전반적으로 다행이다. 일단은 좀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 앞서서 몇 개를 알려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괜찮을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쪽으로 약간 클릭을 수정했단 말입니다. 중국 쪽보다 그렇죠. 미국 쪽으로의 뭐 반도체든 자동차든 아니면 뭐 다른 업종들도 수출하는 걸 북미 미국 쪽에다가 막 집중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게 유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미 쪽에 지난 정부, 이제 바이든 정부, 네. 사실은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네. 북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도외시 됐고 미국에 집중하면서 미국 쪽 북미 지역 매출이 이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네네. 우선 철강, 아까 알루미늄은 먼저 관세를 매겼지만 네. 문제는 실제 우리나라의 주력은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그쵸. 예. 자동차가 지난해에 북미 수출액이 347억 달러, 네. 거의 40조에 육박하죠. 네. 그리고 반도체가 107억 달러입니다. 자동차가 반도체 한 3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철강 수출의 1, 2배예요. 네. 네. 자동차만 하더라도 둘을 합치면. 네. 이런 상태에서 북미 시장 매출을 늘렸는데 현재 이 매출 늘린 상태에서 관세를 매긴다. 저는 우선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타격이 심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최근 현대자동차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알라베마 공장하고 조지아 네네.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쵸. 네. 여기서 생산되는 차가 한 170만 대 정도 되면 미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차들은 한 70~80%는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소화 가능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나마 동장을 돌릴 수 있어서 다행인 거고 기아 자동차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멕시코 공장에 25% 관세를 매김으로 해서 원재료 철강 관세가 같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아마 주가가 만만치 않게 타격을 지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예, 반도체는 자동차는 미국 이런 거죠. 본인들도 생산하고 있으니까 본인들 생산하고 본인들도 팔아야 되니까 사실은 자동차는 관세를 때리면 절대적으로 미국 유리해요. 그렇죠? 반도체는 미국에서 자기 국가에 생산하는 양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마이크론 정도인데 마이크론이 마켓시어 한 20%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크론을 빼고 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으니 네네. 반도체는 무조건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미국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마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플렉스한 정책을 때리게 할 것 같고 특히나 요즘 중국의 반도체 성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가 굉장히 성장하면서 네네. 관세도 매겨야 되지만 중국에 대한 반도체도 견제를 해야 견제도 돼요.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자동차와는 좀 다른 결의 어. 관세 정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타격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타격은 약간 다를 것이다. 가전을 가지고 있는 LG전자라든지 다른 쪽은 네. 멕시코 관세를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되고 우리나라 관세는 아직 FTA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FTA에서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자의 포인트를 그러면 멕시코나 캐나다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딘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네네. 그래서 좀 업종별로 좀 별도로 구분해서 지금 좀 투자 포인트를 좀 관찰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에서 지금 이 관세를 생각하는 사람들, 정책자들이 굉장히 꼼꼼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개별적으로 국가별로 다 보겠다라는 거, 네. 또 기업별로도 다 보겠다라는 건 어쨌든 그걸 꼼꼼하게 다 체크하겠다는 거고 이러니까 우리도 자동차에서도 같은 현대차 기아라고 생각했지만 또 상황이 다르고 네. 그렇죠. 현대차는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지어놨으니까 커버가 가능한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상황이고 이런 걸 하나씩 저희도 다 따져봐야 되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상호 관세 뭐 구체적인 내용은 4월 정도에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게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카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미국 공장을 짓고는 있지만 네. 강하게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유럽하고 똑같이 물리기 때문에 특히 일본도 있죠. 물 같고 우리는 제 생각에는 반도체 카드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대만의 TSMC 카드를 같은 걸 써야 된다. 네네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무역을 견제를 해야 되고 중국의 기술도 견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쵸. TSMC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안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반도체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딜을 해야 된다. 예,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고 앞으로 AI와 기술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의 딥시크라든지 네, 그렇죠. 굉장히 빨리 따라오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에서도 강하게 나오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과 협상 카드를 내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네.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너무 많은 선물을 줘버렸어요. 네. 네, 이미 뭐 그렇죠. 삼성전자 공장, SK하이닉스, 하나그룹의 태양광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공장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현대제철까지 좀 가야 되는 네. 이런 입장인데 그런 것들도 적절한 카드로 활용해야 된다. 일본은 거의 뭐 퍼주기식으로 한 1,000조, 네. 1,400조 가까워를 지금 선물을 안겼는데 네. 그 우리에게는 반도체라는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고 그 방위 산업 중에서 조선산업, 조선이요. 네. 네, 요 두 개의 카드를 그 두 개는 미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카드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4월까지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문제는 정부 공백이라는 거죠. 네, 그쵸. 그게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조선을 가지고 협상을 카드를 쓰면서 뭐 아니면 뭐 조선을 우리가 정말 효율 있게 싸게 배를 만들어줄게 뭐 이런 카드를 쓰던지 아니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더 지을게 뭐 이런 식의 카드를 던지면서 자동차나 다른 분야의 협상을 좀 완충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반도체 자동차도 일단 많이 봤는데 전력기기 쪽도 좀 볼까요? 전력기기도 최근에는 미국에서 수혜 많이 볼 거다.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에다 공장 막 지을 거다. 이런 계획들도 발표하고 있는데 근데 이쪽에서도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담이 생겨버렸어요. 생겼죠. 네. 어떻게 전력기기 쪽은 관세 부담이 생겼지만 사실은 미국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국은 최근에 이제 노후 전력 인프라 무조건 바꿔야 돼요. 거기다가 장거리 송배전 시설도 수요가 좀 확대됐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 기후에 따라서 전력 수급 불안정이 또 해소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이 대미 무역 그 지역 매출이 네.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저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쪽도 관세를 매기겠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도 이건 필요한데 그렇죠. 아마 전력 수요, 전력기기 분야에서는 가성비로 따지면 우리나라 기업이 제일 나을 거예요. 일본보다 나을 겁니다. 일본의 미쯔비시라든지 뭐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현재 HD 힐린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 세 기업이 아마 가성비는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더라도 이쪽은 제가 볼 때 다른 쪽보다는 타격이 덜 할 수 있다. 덜 관세를 덜 부과할 수도 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전력 쪽은 그나마 오늘 뭐 약간 주식이 지수 종목들이 빠지고 있긴 한데 그나마 뭐 다른 산업들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다른 업종들은 또 어떨까요?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료나 뭐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 저희가 꽤나 수출을 하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사실 미국에 수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관세 타격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연히 받겠지만 제일 관심사는 사실 바이오 쪽이죠. 네, 바이오 바이오 쪽. 쪽이죠. 왜냐하면 일기 트럼프 정부 때 의약품 시장에서는 자국 보호주의가 되면 네. 이런 정세가 되면 사실은 약가 인하 정책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관세를 그래서 매기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정책이 가더라도 신약하고 복제약은 따로 봐야 됩니다. 일단 복제약의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이다. 예. 그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오로직스가 나쁘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관세적 장벽이 높아지더라도 제약 바이오 쪽은 약간 우리에게는 이득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K제약 바이오가 신약 기술이 높지가 않아요. 네. 일단 복제약 쪽, 바이오 시밀러 쪽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직접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빅파마들에게 그쵸. 기술을 팔아서 기술 매출 이전을, 이런을 있기 때문에 요런 트럼프 2기 정부 때도 관세가 있더라도 물론 고강도 관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관세가 오히려 중국 쪽 바이오 시밀러에 매겨버린다면 네네. 생물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바이오 쪽은 좀 이득을 보지 않을까. 오히려 반사 오히려. 이익이 날 다른 수도 업종에 있다. 비해서는 가장 그나마 긍정적인 섹터가 바이오 쪽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 뭐 전력기기나 바이오 쪽은 그래도 조금 한 숨통이 트이는 그런 정도의 관세가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총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차가 일단 가장 좀 걱정스러운 네. 부분이고 반도체도 상황에 따라 약간의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 K전력이나 아니면 바이오 쪽은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인데 자, 문제는 어쨌든 지금은 뭐 일본도 그렇고 뭐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이게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막 가서 협상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 공백 상태이다 보니까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최상목 대행이 지금 트럼프랑 전화 통화 한 번도 못했다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개별 기업들이 알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 관세 리스크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요? 우선 미국의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미 현대차 같은 게 빨리 움직였죠. 네. 실질적으로 뭐 정의선 회장이 이미 제네시스 골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까지 동원해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사에서도 미국 인사들을 지금 네, 끌어들였고, 지금으로서는 개별 기업의 대응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냐? 사실은 이게 대미 무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성장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는 중국이나 이쪽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울질을 하면서 이 한 달간 사이에 품목별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지금은 구체적인 품목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통으로 하진 않을 것이다. 네네. 미국에서 품목별 유불리를 따지면서 할 건데. 저는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를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또 다 바뀔 건데. 다 다른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정부에서는 최대한의 접점 포인트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야 되고 기업들은 정부와 어떻게 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 것인가를 좀 대응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다른 나라의 대응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된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들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바로바로 지금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서 미뤄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네. 멕시코 대통령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런가요? 4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얻을 것 다 얻어냈어요. 멕시코도? 예. 근데 캐나다는 강성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잃었어요. 그렇죠. 일본은 정말 저자재로 가서 뇌물을 갖다 준 거고. 선물을 다 쏟아냈죠. 저는 이럴 때 이제 그걸 보면 이 관세 정책도 일관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빈틈들이 많다. 어떻게 미국도. 협상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도 그 국가 대 국가도 최대한 지혜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에들 상황을 보면 여전히 굉장히 트럼프는 유연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어필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네.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같이 협상을 해야지.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개별 협상하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이걸 잘 조율해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빨리빨리 대응해주면 그러면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관세를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뭐 굉장히 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굉장히 유연하고 또 나름 퇴로를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공략할 수 있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시간이 좀 벌어져 있는 만큼 다른 나라들, 다른 기업들이 협상하는 것을 학습을 하면서 그렇죠. 대책을 좀 마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주문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관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수보다 활발한 종목 장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20만 원 돌파, 역사적 신고가, 조선이 각성시킨 원전 섹터, 원전 해체 테마 초강세, 특징주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미국을 그냥 단순히 싫어하시는 분도 그렇고 미국 증시에서 조금 저가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미국장이 화끈하게 좀 무너졌으면 하는 거를 바라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좀 시원하게 한번 급락을 해서 저가에 담고 싶다. 근데 와, 이게 급락을 할 만하면 끌어올리고 할 만하면 끌어올리고 정말 오뚜기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넘어질 법하면 쓰고 넘어질 법하면 쓰고 이게 웬만한 급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 이게 그나마 12월 달에서 1월로 접어드는 이게 급락이라면 급락인데 그 지금 저가 매수를 바라시는 분들은 그 엔비디아, 테슬라를 막 완전 거의 한 쉽게 말해서 극단적으로 한 50% 빠졌을 때 사고 싶잖아요. 물론 자기 그게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한번 박살나는 것을 지금 바라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 엔비디아, 테슬라로 막 무슨 뭐 물론 그게 또 유튜브라 저기 무슨 저긴 안 되죠. 무슨 인증을 하거나 이건 안 되는데 뭐 이게 그런 거 많잖아요. 썸네일에 뭐 테슬라로 뭘 벌었어요. 엔비디아로 얼마를 뭘 벌었어요. 뭐 그런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반대의 심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쉽사리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여기 다우가 이 상태에서 1월 중순만 해도 여기서 한번 이만큼이 더 무너졌으면은 정말 시원스럽게 한번 빠질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쫙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균형 맞춰놨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데 뭐 언젠가는 우리가 또 우리 인간은 모르겠지만 과거를 보면은 서브프라임이든 뭐 9.11 테러든 코로나든 뭔가 모를 미래에 뭐가 오겠죠. 그렇죠? 평생 이렇게 태평성대로 가진 않죠. 다우나스닥 S&P 500도 태평성대로 쭉 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순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미래에 또 뭐가 닥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게 닥쳐오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어떤 하락을 바라는 것은 지금 안 맥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또 막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것도 와라 이거는 좀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자신의 저가 매수를 위해서 지구가 망하는 걸 바라는 것은 좀 그렇죠. 마음 씀씀이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씀씀이가 뭐 좋게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질병의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것들로 흔들릴 때 준비하고 있다가 인생의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는 올 거예요. 100세 시대니까 투자의 시기도 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만약에 뭐 엔비디아 테슬라 저점 매수 못했으면은 그냥 향후에 엔비디아 테슬라 될 것을 공부를 해보던가 아니면 그 흐름 파악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시면은 뭐 유용한 시간이죠. 자, 다우랑 S&P 500 짝꿍하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짝꿍. 어제는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짝꿍이 더 많이 올랐죠. 빅테크가 더 많이 올랐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다우는 어느덧 또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락론자들이 바라는 하락이 그렇게 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19,945.64. 자, 2만 또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이거. 오늘 2만을 찍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정말 죽지를 않습니다. 쉽사리 죽질 않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S&P 500도 지금 눈앞에 지금 6,128.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13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가. 13포인트 이상 가버리면 또 신고 갑니다. 대단하죠? 자, 필반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지금 정통 반도체들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부진하지만 얘도 지금 21선을 뚫고 올라왔죠. 네, 결국에는 얘도 하락갭을 메우러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요즘 독일 아닙니까? 야, 여기서 또 쏘아 올렸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려나요, 이거? 여기서 한 번 더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 자, 아까 미국 증시가 12월 달, 여기죠?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빠지는 그 가운데서 얘는 거기서 더 가버렸어요, 그냥. 자,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언론에. 뭐 독일 닥스 기본으로 한 ETF가 지금 ETF 수익률 1위를 먹었어요, 지금. 의외로. 독일 닥스가 1위를 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거. 자, 지금 독일 닥스는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 인도는 이제 지지부진하죠. 유가가 안 움직이니까요. 자, 지지부진하다. 뒤로 가겠습니다. 누누이 말했는데 근데 월봉은 쭉 오르고 있어요. 인도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오를 상황이 아니죠. 자, 지금 상해는 지금 61선을 뚫고 올라갔고요. 심천을 보겠습니다. 심천은 조금 더 좋죠.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61선을 먼저 뚫었기 때문에. 자, 뒤로 가겠습니다. 상해 심천도 어느덧 제자리로 균형 맞춰놨네요. 자, 니케이도 박스권 중상단으로 다시 올려놨네요. 그렇죠? 대만도 보겠습니다. 대만은 니케이보다 좋았었죠? TSMC 때문에. 자, 위에서 얘도 박스권 중단 이상은 지금 또 간 것 같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 나오나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가야죠, 빨리. 자, 드디어 이제 어저께 이 갭 상승으로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뚫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음봉이 저항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이 갭을 유지하고 있죠. 이 상승 갭을 2, 3일 내에 깨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2, 3일 내에 깨지 않아야 이 갭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위로 쳐버려가지고 여기서 무슨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한 여기까지 오긴 힘들죠, 오늘.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미리 갔었고 좋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이동평균선 다 뚫어놨죠. 자, 자, 드디어 원달러 환율이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여기를 깼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차트가 못생겨지고 있죠. 자, 이 못생겨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원달러 환율 차트가 못생겨지면 코스피 코스닥 차트가 예뻐진다. 코스피 코스닥 차트 예뻐졌잖아요.
그게 단순합니다, 이거. 자, 얘가 어글리 돼가지고 지금 60일선 깨고 지금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얘가 완전히 망가져서, 얘가 완전 얼굴이 망가지고 몸뚱이가 망가져서 추녀가 돼버리면은 코스피 코스닥은 미남 미녀가 됩니다. 자,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1,500원 설은 완전히 지금 그쵸, 벽에 봉인돼 버렸죠. 1,500원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1,400원이 가까워요. 이렇게 되면.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는 제자리 걸음, 오를 건덕지가 없다고 했죠. 지금 종전까지 돼버리면 이제 오를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죠? 가자지구도 만약에 하마스랑 합의돼서 인질 교환하고 끝나버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정전도 종전돼버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자지구 전쟁 뭐 마무리하고 잘했다고 트럼프는 또 하나의 획을 그려고 자기 노벨 평화상 달라고 할 때고. 뒤로 가겠습니다. 달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 성격에. 노벨 평화상도 내 거다. 이러면서. 자, 오늘 1,500억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좋지가 않죠. 근데 지수가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일별로 봐도 어저께도 1,100억 팔았고요. 오늘 1,500억 팔았는데 지금 더 팔았겠죠. 이틀간 2,0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도를 이겨내고 원달러 환율 차트도 망가지고 지금 지수도 오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매도에 영향을 받는 그 알고리즘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다행이죠. 자, 이 미국은 테슬라가 오랜만에 급등을 했네요. 테슬라의 그 어떤 굉장히 테슬라는 약간 테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주위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난 너무 그 좋다, 테슬람이라고 해. 난 평생 테슬라만 투자할 거야.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전 재산을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앨런 머스크가 무슨 뭐 정치적 발언을 하건 뭐 도지에 들어가 가지고 자꾸 뭐 테슬라를 저기 등한시하고 이런 것조차도 그냥 다 저기예요. 아니 어차피 다 잘 될 거니까. 근데 그런 정말 그런 것이 서학개미 분들의 수급으로도 나타났죠. 이번에 급락했을 때 테슬라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넣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서학개미입니다. 결국에 밑에 저점 매수한 것도 성공했네요. 어쨌든 테슬라 분들 어쨌든 그런 뚝심은 존경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에서는 아주 눈에 띄는 게 소니가 8%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랑 LG전자랑 경쟁하던 그 워크맨을 만들던 소니가 아닙니다. 지금 완전 변신을 했어요. 소니가 완전 변신해가지고 파나소닉과 함께 2차 전지 업체가 됐습니다. 오늘 8% 급등하고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국의 테슬라와 일본의 소니가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둘 다 잘 나가고 있었죠. 자, 대만은 지금 오늘 일찍 들어가지고 캡처를 못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냐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가 일단 밑에서 급등하여 숨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 급락할 때 서학개미 분들은 또 테슬라를 왕창 매수를 하셨죠.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단독. 그래서 결국 또 성공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자, 베론에서 테슬라의 경쟁사인 중국 비아디가 자율주행 기술을 특별한 가격 인상 없이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국에서 테슬라가 고전하는 이유죠. 중국의 비아디, 샤오미 이런 애들이 자꾸 저가로 쏟아붓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는 충성 고객이 있는데 아무리 충성 고객이라고 해도 중국에서 이렇게 밀어줘 버리니까 중국 내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막 이렇게 옵션을 추가해도 비용 추가를 안 해버려. 그리고 나라에서 보조금을 완전 박아줍니다. 3천만 원짜리를 그냥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보조금을 줘버려요, 그냥.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 모태주가 일단 급등을 했죠. 뉴스가 하나 새로 나왔는데 A주 상장사가 자사주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금 요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자사주 매수를 또 하고 있다는 지금 소식입니다. 자사주 매수 붐에 귀주 모태주 중국 건축 BOE 이런 업계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요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부양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뭐 아주 좋죠. 자사주 매수를 통해서 주주들의 어떤 그 혼란스러운 부분도 저기 여론도 잠재울 수 있고요. 자, 닝더스타이 CATL도 주가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보면 미국의 테슬라, 일본의 소니, 그리고 지금 중국의 닝더스타이까지 지금 이 전기차 밸류체인이 다 잘 작동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에코프로만 완전 지금 지옥의 맛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는 별로 못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세버리니까 하이브리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도요타는 그래도 계속해서 하이브리드를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추가를 시키는 거죠. 전기차, 내연기관차, 지금 저희 바이오 연료 이것저것을 다 그냥 이게 부패예요. 도요타는 부패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는 뭐 변동이 없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이 소니입니다. 소니가 오늘 갭 상승해갖고 8% 가까이 오르는데 이게 일봉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월봉이에요. 야, 월봉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지금 이거. 지금 2019년에 879N이었는데 900N짜리가 지금 거의 4,000원을 갔거든요. 4배가 올랐어요, 지금 5년 만에. 엄청난 시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가전이 무슨 저게 하드캐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LG는 뭐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의 가전은 항상 그 섹터 중에 4번째 나중에 발표가 되죠. 당연히 반도체랑 파운드리 뭐 이쪽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지금 소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워크맨 만들던 회사가 아닌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지금 코닥 필름, 후지 필름, 소니, 파나소닉 이런 거 있죠. 우리 필름 카메라 안 쓰고 다 디카 쓰고 이 핸드폰 카메라 찍고 그다음에 이 지금 요 가전제품 워크맨 같은 거 누가 들고 다니 이러는데 지금 완전 다 변신했어요. 완전 2차전지 소재 업체, 전자 소재 업체 뭐 이런 쪽으로 다 변신해 가지고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대만의 특징주는 그냥 아수스 했습니다. 아수스가 요즘에 잘 나가고 있거든요. 자, 노트북 메인보드 부분에서 글로벌 선두권 유지하고 있고요. PC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인텔이나 이런 업체들은 다 변신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이 델 컴퓨터도 변신했어요. 델이라던가 HP, 아수스가 다 노트북 PC에서 경쟁했는데 델이라던가 휴레패커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를 만드는 회사로 다 변신했는데 얘는 아직도 매출 비중이 70%가 저기 PC입니다. PC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아수스는 잘 나가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해체입니다. 원래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들이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 해체가 급격하게 올라오더니 제가 캡처하는 당시에 1위로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에 휴림 로봇이 1등이었는데 이 딱 하는 순간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으로 올랐어요. 지금도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위일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많이 오르고 휴림 로봇 BHI, 우리기술, 한전기술, 오르비텍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랜만에 오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왜 갑자기 이거 올랐냐? 이거 조선이 이거 올린 겁니다. 자, 뉴스가 떴거든요. HD 현대그룹의 중간 조선 지주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술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14일 오전 9시 반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추진이라는 게 붙으면 원료를 그걸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NG를 연료로 쓴 배는 뭐예요? LNG 연료 추진. 그리고 그걸 만약에 자동차를 날른다 그러면 LNG 연료 추진 자동차 운반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원자력을 원료로 하는 컨테이너선 모델을 개발했다. 결국 조선이 원자력까지 끌어올린 격이 됐죠. 조선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연료를 이제 원자력으로 한다고? SMR 기술을 적용해서? 그랬더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무슨 수주를 한 게 아니고 조선회사에서 원자력 추진 그 배를 모델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오른 거예요. 결국 원전주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시장에서 조선주의 대세에 편입한 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엄청 좋은 거죠. 원전이 지금 이번 정권에서 사실 엄청 밀다가 지금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어떤 저기와 함께 부활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나눠 먹을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 못한다고 생각했더니 이번엔 또 조선의 대세에 걸렸습니다. 정말 좋죠. 잘 나가는 사람 타고 싶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을 운 좋게 타게 됐습니다. 오늘의 한 주 매도평입니다. 조선의 국운이 대기라니 원전의 말라버린 불씨까지 살려내는구나.
대담한 시작을 하겠습니다. 투자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미국 주요 기술주 M7을 살 것인가? 아니다. 그 제외하고 미국 대형주다. 아니다. 삼성전자다. 투자 전략이 고민이시라면 이 분석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부터 그러고 올해 연초에도 M7에 대한 관심 참 많으신데 최근 뭐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률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각에서 이렇게 자료를 쳐다보면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어지러운 해석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네, 우선은 일단 M7이라는 단어가 네. 이제는 좀 없어질 것 같다. 그래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해체. 그렇죠. 기존에는 저희가 M7 특히 이제 시가총액 가장 큰 7개 종목 보면은 AI 산업의 이제 편승을 시작하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얻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쪽으로 모든 회사들이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왔는데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글로벌 AI 산업이 다르게 이제 발전 확대 이제 바뀌면서 결국은 이 M7 종목들도 각각의 업종에 따라서 또는 종목에 따라서 성장 모멘텀을 달리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에 따라서 결국 차별화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M7이라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뭐 메타 같은 경우는 가장 성장 모멘텀을 올해 크게 봐요. 뭐 엔비디아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종합 AI 회사로 바뀌거든요.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AI에 그다음에 물리적 플랫폼까지 뭐 쿠다라든지 코스모까지 막 다 확대를 하는 방법이고 메타 같은 경우는 종합 AI 회사로 가고 있어요. 뭐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악재가 없어요. 이미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에 있던 광고 수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AI 생성형 AI 거기에다가 게임이라든지 이 퀘스트 안경까지 뭐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올해는 코인 산업까지 진출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 성장 모멘텀을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기존의 AI 산업을 기반을 올해 확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성장 모멘텀이 뭐 밀리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속도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다음에 애플하고 지금 이제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테슬라가 조금 문제인데 두 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성장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자율주행부터 시작해 로보택시 그다음에 로보틱스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매출을 끌고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모멘텀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뭐 이미지를 갖고 지금 하는 장사와는 좀 틀리게 실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목표 주가들이 그렇게 높게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가 한 $300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지금 한 $380, 뭐 $400에 또 근처에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괴리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M7을 자꾸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이제 M7이라는 단어는 없어질 것 같다. 굳이 뭐 7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회사가 AI 산업에서 어떻게 성장 모멘텀을 들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 M7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버리고 각 회사별로 이 테크 회사들이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M7이라고 얘기하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 개념 자체가 뭐 왕따 당할 수 있죠. 촌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AI 그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워낙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주목받는 그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분위기를 잘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M7으로 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 미국 대형주 같은 경우에 대형주라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시총을 따져보면 한 20일권 중에 그래도 나름 수익률이 괜찮았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뭐 M7도 그 교체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봐도 될런지 그 여유는 좀 있겠네요. 가장 그걸 올해 초에 이제 강조를 해드렸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미국도.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 맞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수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제 산업별 규제 완화거든요. 거기에 맞는 수혜 업종들이 뭘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AI하고 AI 반도체죠. AI 네. 산업은 규제 완화, 특히 이제 JD 벤스 부통령부터 시작해 일론 머스크 다들 기술 투자하겠다. 가속주의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AI 산업은 확대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반도체에서 브로드컴이라든지 팔란티어, 오라클, HP 엔터프라이즈까지 결국은 시스템이라든지 AI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규제 완화 수혜에서 보시면 금융이라든지 코인 산업도 규제 완화의 두 번째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소파이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코인 쪽에서 결제 시스템들 코인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잘 아시는 이제 로빈후드 시스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 종목도 사실 금융주도 대형주에 속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너지 밸류체인. 왜냐면 이건 트럼프가 가장 지금 강조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예. 특히 전력이 공급이 지금 수요보다 항상 지금 쇼티지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유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마지막엔 이것을 공급해주는 전력주까지 보신다면 사실 엑슨모빌, 쉐브론, GE 버너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다 보시면 이것도 대형주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우리가 AI 산업이 핵심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외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따른다면은 금융, 코인,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까지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계속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상승률이 더 센 이유가 여기에 있고 포트를 결국은 이쪽을 타는 게 더 맞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요. 쪼이고 규제하는 그런 산업보다 조금 여유롭게 돈도 주고 네, 그렇죠. 장려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축으로 AI 반도체, 가상화폐 쪽 그리고 에너지 그렇죠. 예, 정책 관련주입니다. 다 이 섹터 안에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굉장히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말만 세게 한다라는 네. 얘기가 관세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제 숨통을 약간 틔워준 한 달에선 두 달의 사이는 있습니다. 상호 관세도 4월에 하겠다. 즉시 때리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발을 빼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관세 얘기 나올 때부터 트럼프가 관세 협상 카드로 내놓지만 미국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훼손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네. 언급이 됐었거든요. 이런 걸 인지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말씀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처음에 트럼프가 그래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관세 부과가 그러나 이 정책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정치적인 외교적인 입장을 많이 얘기했는데. 네. 이제 2월 달부터 사실 이제 수입 관세 이제 부과를 계속 시작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은 관세 부과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관세를 부과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 효과는 자국 내 기업들이 그걸 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제조업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강과 알루미늄 보편 관세 25%를 다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미국 내 US 스틸이라든지 이런 알코아 같은 회사들이 이제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들이 미국 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수입 관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등 찍는. 자기 발등이 찍힐 수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를 좀 애써 회피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갈수록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또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CPI라든지 PPI 1월 달이 되게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관세 부과는 2월 달부터 했지만은 1월 1일부터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평균 50%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1월 달에는 중국산 제품만 관세 부과했는데도 저 정도 인플레이션이 올른다라는 게 가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미 멕시코, 캐나다까지 합치면 전체 수입품의 45%거든요. 네. 그럼 벌써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국가의 이제 보복 관세라든지 정치적 갈등을 본다면 결국 미국 수출 기업들의 매출 감소 가능성도 이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자국 내 기업들이 수익도 못 보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도 만약에 매출 감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크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발등을 찍히는 게 아닌가. 그렇다 보면은 갈수록 이제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 부과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제스처를 분명히 취할 거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석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파월 연준의장한테 압박하는 게 관세 정책 가려고 하면 미국 기준금리 인하해야 되는데라고 했지만 파월 연준의장은 물가가 너무 높아서 뭐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연장선에 있는 얘기가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을 좀 잠시 들여다보면 약간 관세 같은 경우에도 숨통이 트이다 보니까 시장이 점차적으로 작년 연말보다는 활기가 좀 띄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주목하는 건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도 이제 50%를 다시 넘어섰다고 그쵸? 하고 투자 심리가 조금은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저가 매수해도 되나? 물 타도 되나? 뭐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사실 변화가 이제 우리 투자가분들이 설레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D램 가격이 안정화가 됐어요. DDR5 16기가짜리가 한 $6 정도에서 지금 벌써 안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포워드 PR이 12배예요. 뭐 저평가됐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딥시크 영향으로 지금 저사양 AI 반도체 수요 확대감 기대감도 있어요. 뭐 오픈 AI가 와갖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파트너십에 대한 뭐 문의도 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그거에 대한 결론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야 이제는 삼성전자를 이제 끌고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뭐 성장 모멘텀을 갖고 왔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은 일단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 아닐까. 예. 왜냐하면 성장 모멘텀을 얻으려면 저는 다른 것보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유율 한번 보면은 D램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41%밖에 안 돼요. 이게 과거에 좋을 때는 55%까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HBM 쪽에서 결국 메모리 쪽으로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커버를 못한 거죠. 뭐 SK 하이닉스가 34%, 마이크론 22%로 다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시장도 보면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본다면 TSMC가 65%예요,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9%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좋았을 때 18% 정도까지 시장 점유율이 있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 시장을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UMC가 거의 6% 이상 메꿔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MIC, 화학반도체 이런 중국 업체까지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 5%를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물론 기술적으로 지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고객 관리라든지 너무 회사가 지금 크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 쪽에 자꾸 잠식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저는 지금은 당장은 이러한 몇 개의 변수들은 바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모멘텀을 좀 갖고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가면서 지수를 끌어가려면은 다른 것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제 HBM 쪽에서 기술적인 문제,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받겠다고 하지만은 이 기술을 이제 바꾸라고 그러거든요. 기존같이 접착제 스타일로 바꿔라 이런 프레싱 기술을 쓰지 말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삼성전자가 계속 변화가 되면서 클라이언트에 이제 더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이 높여지는 게 보여져야. 에이직 쪽으로, 그렇죠. 반도체 쪽으로. 네, 반도체도 맞추면. 마찬가지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파운드리도, 예,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런 것까지 봐야 결국 HBM 개발 로드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결과로 나타나진 않아요. 계속 말만 하는 이 장사가 돼갖고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실적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잡혀줘야 그래야 성장 모멘텀을 얻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그냥 바닥에서 시장을 다지는 거고 이 부분이 성공이 돼야 그래야 저는 성장 모멘텀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분위기 반전을 위한 요소들은 곳곳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한 방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믿음이 덜 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외국인이 어쨌든 지금은 주가 바닥이라서 줍줍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대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 뭔가 정확한 한 방이 있는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마음이 쏠리시나요? 예. 저는 뭐 HBM 밸류 체인은 예. 향후 한 2, 3년 동안은 한국이 독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관세 문제도 사실 필요 없거든요. 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SK 하이닉스의 HBM 밸류 체인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보면 지금 52% 정도로 지금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2028년까지는 한 55%까지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질적으로도 본다면은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금 대부분 다 미국으로 엔비디아로 지금 수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HBM3 16단 양산 기술을 지금 갖고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HBM4 기술도 지금 뭐 적용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고 거기다가 미국의 이제 인디애나에 지금 HBM 공장을 2026년부터 이제 내년부터 이제 가동이 예상돼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사실 매출에 대한 확대라든지 아니면 고객들 또 클라이언트를 더 지금 그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독점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대부분 HBM에 대한 수출이 지금 기술적 문제도 좀 있겠지만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이제 집중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납품도 사실 조건부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조 기술에 대한 문제점까지 감안한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HBM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 시장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AI 관련돼 있는 상품을 생산하던가 아니면 파운더리 쪽에서의 역량을 강화하던가 이런 식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 시류에 편성을 하고 있으면서 당분간 독점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는 이 시류를 타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HBM 밸류체인 쪽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SK하이닉스가 기록이란 기록은 다 깰 수 있었던 게 과연 HBM 쪽이었는데 역시나 그 승자는 올해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게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 딥시크 그 별거 아니었네라고 바득은 하더라도 확실한 파장을 일으킨 건 맞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항생 테크 지수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런저런 모임에서 참여해서 들어보면은 어쨌든 그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4,000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성능 안 되지라고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 항생 테크 지수가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사실 딥시크가 나온 게 강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동안 사실 이제 AI 생성형 AI 쪽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 쪽에서 미국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뭐 잘 아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픈 AI뿐만 아니라 엔트로픽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독점을 사실 여기가 깨버렸어요. 예. 딥시크가 깼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QN2.5 맥스가 또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텐센트, 후니안, 바이드, 원이봇, 화웨이까지 지금 6월까지 계속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오픈 소스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기업들 오픈 소스가 아니거든요. 여기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다 지금 밝혀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기술 표준이 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AI 산업 발전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 축으로 경쟁 가능성이 지금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발전이 돼야 로보틱스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춘제를 지나면서 딱 보신 게 뭐 춘제 방송에 나온 게 다 로봇가 나서 막 중국은 다 춤추고 그래요 지금. 뭐 강아지들이 다 로봇이에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저가 로봇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중국 같은 경우 이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지금 발달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특히 요즘 미국 중국 가면 자율주행 택시가 뭐 지금 우한부터 시작해서 난리거든요.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방산용 로봇에다 드론까지 이렇게 본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야에서 미국을 지금 추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파장까지 지금 사실 딥시크가 갖고 있는 그런 여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양 국가 간의 어떤 AI 경쟁에 한국이 뭐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많고요. 그다음에 두 국가 때문에 글로벌 AI 산업이 더 확대되고 발전되고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오지 않았나. 그렇다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보시면은. 그런데 이번 기회가 아마 중국 AI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전반적으로 항생 테크 지수를 더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담을 종합해보면 AI 산업 그리고 가상화폐 에너지 미국 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쪽에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중국 AI 기업 만만하게 볼 거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처음 모셨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자주자주 오셔서 좋은 인사이트 좀 주십시오. 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에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힘이 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좋은 정보를 많이 준비해서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마감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